내가 잘못했다. 지혜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제발. 시어머니 조명숙이 지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어요. 그러나 지혜는 미동도 없이 시어머니를 뿌리쳤죠. 1년 전 남편이 죽고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내 아들 죽인 너랑 단 하루도 같이 못 살아! 시어머니는 지혜와 쌍둥이 두 딸을 비오는 날 길바닥으로 매정하게 내몰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흔적을 찾아 무작정 폐가에 도착한 세 모녀. 이 폐가를 둘러싼 남편의 죽음과 시어머니의 음모가 세 모녀를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행운이 찾아오는 만복 받으시고 만복인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만복인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다. 고인 박건우. 향년 36살. 엄마, 아빠 왜 안 일어나요? 6살 서아가 관 앞에서 물었다.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안았다. 쌍둥이 서진도 언니 옆에서 훌쩍이고 있었다.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 언제 돌아와요? 지혜는 검은 상복 치마를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째. 36살의 나이에 회사 옥상에서 추락했다는 경찰의 말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 지혜는 시어머니 조명숙을 바라봤다. 이제 아이들이랑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명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없는 얼굴이었다. 그저 핸드폰 화면만 쳐다볼 뿐이었다. 지혜는 무릎을 꿇고 두 딸을 꼭 안았다. 서아와 서진이 엄마 품에서 울었다. 저기요, 조명숙 여사님 계십니까? 빈소 밖에서 험상궂은 남자 2명이 들어섰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조명숙이 황급히 일어나 남자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하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조 여사, 이번 달 이자만 5천만 원이에요. 3달째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 장례식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온 거죠. 박건우 씨 사망 보험금 나오잖아요. 10억이라며? 그거 받으면 바로 갚으시는 거예요. 지혜는 귀를 의심했다. 사망 보험금? 10억? 남편이 그런 보험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애초에 시어머니가 도박 빚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소리였다. 조명숙이 남자들을 겨우 돌려보낸 뒤 빈소로 돌아왔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방금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빚이 있으시다는 게 무슨... 닥쳐.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조명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주변 조문객들이 놀라 쳐다봤다. 조명숙은 목소리를 낮췄다. 너 건우 죽기 전날 싸웠지? 그건 사소한 부부 다툼이었어요. 사소해? 건우가 옥상에서 떨어진 게 사소한 일이야? 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 다툼은 정말 별것 아니었다. 건우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지혜가 걱정스러워 물었을 뿐이었다. 건우는 괜찮다고 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경찰한테 다 얘기했어. 내가 건우를 괴롭혔다고. 건우가 스트레스로 자살했을 수도 있다고. 지혜의 얼굴이 하얘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일을 10억 받을 생각하지 마. 건우는 내 아들이야. 보험금도 아파트도 다 내 거야. 조명숙의 눈빛이 차가웠다. 지혜는 그제야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었다. 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례식이 끝난 밤
지혜는 쌍둥이 딸 서아와 서진을 데리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겨우 6살이었다. 아빠가 죽었다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서진이 물었다. 지혜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아빠는 잠깐 먼 곳에 가셨어. 현관문이 열렸다. 조명숙이 집에 들어왔다. 뒤따라 남자 한 명이 더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이분은 변호사님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박지혜 씨, 남편분의 사망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족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이 서류에 사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서류인데요? 상속포기 각서입니다. 보험금과 부동산 지분을 모두 시어머님께 양도한다는 내용이죠. 지혜는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다. 이건 제가 사인할 수 없어요. 쌍둥이들 양육비도 있고. 양육비? 조명숙이 비웃었다. 내가 우리 건우 죽게 만들어 놓고 이제 돈 달라고? 경찰한테 진술서 제출했어. 너랑 건우가 매일 싸웠다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로 죽었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증거 있어? 건우 회사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 건우가 최근 며칠 너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 집에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지혜는 할 말을 잃었다. 건우는 회사에서 힘든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다. 집에 와서도 노트북을 켜고 일했다. 지혜는 그런 남편을 걱정했을 뿐인데 이제 그것이 괴롭힌 것으로 둔갑했다.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경찰이 너를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부를 수도 있어. 쌍둥이들은 고아원 가는 거고. 지혜의 손이 떨렸다. 서아와 서진이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아이들만은 지켜야 했다. 시간 줄 테니까 잘 생각해. 내일까지 답 안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어. 조명숙과 변호사가 나갔다. 지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남편 건우가 쓰던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혹시 남편이 무언가 남겨둔 게 있을까 싶어서였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폴더폰이 나왔다. 요즘은 아무도 쓰지 않는 구식 핸드폰이었다. 지혜는 충전기를 찾아 폰을 켰다. 화면이 켜지는데 한참이 걸렸다. 문자함을 열었다. 대부분 오래된 메시지였지만 가장 최근 문자가 눈에 띄었다.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형님, 조심하세요. 어머니가 이상합니다. 구 회장 사람들이랑 만나는 걸 봤어요. 지혜는 눈을 크게 떴다. 구 회장?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그 아래 건우가 보낸 답장이 있었다. 알고 있어. 증거 확보 중이야. 종묘장 금고에 다 넣어뒀어. 만약 내게 무슨 일 생기면 지혜한테 전해줘.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종묘장? 남편이 무슨 증거를 숨겨뒀다는 건가? 폰을 더 뒤지자 사진 한 장이 나왔다. 낡은 지도였다. 경기도 외곽 어딘가의 위성 지도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지혜는 폰을 꽉 쥐었다. 남편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조명숙이 다시 들어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덩치 큰 남자 2명이 함께였다. 결정했어? 아직? 시간 다 됐어. 조명숙이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짐을 짚기 시작했다. 지혜의 옷가지, 아이들 장난감, 이불가지들이 현관 밖 복도로 던져졌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이 집은 내 아들 명의야. 너희는 나갈 거야. 지금 비가 오잖아요. 아이들이 어디서 자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사인 안 한 건 내 선택이잖아. 서아와 서진이 울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거칠게 짐을 옮겼다. 지혜는 아이들을 안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복도에 던져진 짐들이 비에 젖어갔다. 지혜는 비닐봉지로 겨우 짐을 덮었다. 아이들은 열이 있었다. 서진이 기침을 했다. 엄마, 추워요. 지혜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비가 세차게 내렸다. 엘리베이터 옆 복도 구석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아이들에게 편의점에서 산 빵 한 봉지를 먹이면서 눈물이 났다. 미안해, 서아야, 서진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지혜는 주머니에서 남편의 폴더폰을 꺼냈다. 지도 사진을 다시 봤다. 종묘장.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날 지혜는 결심했다. 시어머니를 그리고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겠다고.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지혜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비가 그친 아침, 지혜는 복도에 흩어진 짐을 정리했다. 젖은 옷까지, 물에 부른 책, 망가진 장난감들. 서아와 서진은 엄마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서진이 물었다.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구들에게 손 벌리기도 민망했다. 지혜는 주머니에서 남편의 폴더폰을 꺼냈다. 지도 사진을 다시 봤다. 경기도 화성시 외곽.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곳. 종묘장 금고에 다 넣어뒀어. 만약 내게 무슨 일 생기면 지혜한테 전해줘. 남편의 문자가 떠올랐다. 종묘장. 그곳에 답이 있을지도 몰랐다. 얘들아, 엄마랑 특별한 곳 가볼까? 어디요? 아빠가 우리한테 남겨둔 곳이야. 지혜는 짐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큰 가방 2개에 옷가지와 아이들 물건을 넣었다. 나머지는 복도에 그대로 뒀다. 어차피 가져갈 수도 없었다. 경기도행 버스표를 끊었다. 어른 1명, 어린이 2명. 12,000원. 지혜의 통장에는 2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자산관리사 시절 모아둔 비상금이었다. 2시간을 달려 화성시 외곽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허허 벌판이 펼쳐졌다. 멀리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지만 이곳은 아직 개발이 안 된 빈 땅이었다. 엄마,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서아가 두리번거렸다. 지혜는 폴더폰의 지도를 보며 걸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10분쯤 걸어가자 녹슨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 위에 퇴색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원종묘장.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지혜는 아이들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부지에 시든 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다. 비닐하우스는 찢어져 있었고 잡초가 무성했다. 엄마, 여기 무서워요. 서진이 엄마 치마를 붙잡았다. 지혜도 불안했다. 이곳이 정말 남편이 말한 그곳일까? 부지 안쪽에 낡은 집 한 채가 있었다. 단층 한옥이었는데 기와가 깨지고 벽에 금이 가 있었다. 폐가나 다름없었다. 여기가. 지혜가 집에 다가가려는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삐걱 열리며 노인 1명이 나왔다. 누구시오? 노인은 80대쯤 되어 보였다. 허리가 굽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혹시 여기 주인분이신가요? 주인? 아니요. 나는 그냥 관리인이요. 관리인이시라면 이 땅 주인분과 연락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무슨 일로? 제 남편이 이 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남편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는데 유품 중에 이곳 지도가 있었어요.
지혜는 폴더폰을 꺼내 지도 사진을 보여줬다. 노인의 눈이 커졌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남편이 누구시오? 박건우요. 혹시 아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지혜 뒤에 있는 쌍둥이 아이들을 바라봤다. 서아와 서진이 수줍게 노인을 쳐다봤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아가 인사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저, 괜찮으세요? 노인은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다. 붉어진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대리 소식은 들었어요. 박대리는 제 은인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안내했다. 들어오시오. 노인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혜는 망설이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따라 들어갔다. 집안은 밖보다 깨끗했다.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노인은 주전자로 물을 끓였다. 낡은 탁자에 차를 따라주며 입을 열었다. 박대리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게 6개월 전이었소. 남편이 여기 왔었나요? 그렇소. 그리고 여기 금고에 서류를 맡겼소.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떤 서류요? 노인은 지혜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한참 동안이나 지혜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지혜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장식장 구석에서 녹슨 열쇠 꾸러미를 꺼내 들었다. 따라오시오. 박대리가 목숨처럼 지키려던 것이 이 아래에 있소. 노인은 부엌 한쪽에 놓인 커다란 식탁을 밀어냈다. 그 아래에는 낡은 리놀륨 장판이 깔려 있었는데 노인이 장판 귀퉁이를 들어 올리자 육중한 나무 판자가 드러났다. 지혜는 마른 침을 삼켰다. 쌍둥이 서아와 서진은 겁을 먹은 듯 지혜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저기 무서워요. 구멍이 있어요. 지혜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노인이 판자를 들어 올리는 것을 도왔다. 판자 아래에는 지하로 이어지는 가파른 콘크리트 계단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올라올 것이라는 지혜의 예상과는 달리 아래에서는 쾌적하고 일정한 온도의 공기가 흘러나왔다. 노인이 벽면에 설치된 스위치를 올리자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LED 조명이 지하 공간을 환하게 비췄다. 계단을 내려간 지혜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곳은 밖에서 보던 폐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방진 시설과 습도 조절 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진 최첨단 벙커였다. 공간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금고가 박혀 있었고 그 옆에는 수십 개의 금괴들이 반짝이는 빛을 내며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이게 다 뭐죠? 왜 이런 게 여기에?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산관리사 시절 수많은 자산가를 상대해 봤지만 이런 식으로 은닉된 실물 자산을 직접 본 적은 없었다. 노인은 금고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박대리는 이 땅이 구태만 회장의 비자금 세탁용 땅이라는 걸 알아내고 조사하다가 나를 발견했소. 30년 전 구태만은 이 땅의 원래 주인인 나를 죽였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박대리의 도움으로 이 지하 벙커에서 숨죽이며 살아남을 수 있었지. 노인의 본명은 원종묘. 30년 전 이 일대 수만 평의 땅을 소유했던 거부이자 인망 높은 지주였다. 하지만 고아 출신으로 걷어 키웠던 구태만이 인감을 위조하고 사고를 위장해 원 회장을 제거하려 했다. 구태만은 원 회장이 죽은 줄 알고 그의 재산을 기반으로 지금의 태만 건설을 세웠으나 원 회장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오 종묘장 지하에 자신만의 요새를 구축해 온 것이었다. 금고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노인은 그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와 USB 메모리를 꺼내 지혜에게 건넸다. 박 대리가 말하더군. 아내인 서지혜 씨는 누구보다 영리하고 강한 사람이니 반드시 이 증거들을 이용해 구태만과 조명숙을 무너뜨릴 거다고.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지혜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남편 건우와 조명숙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검사 결과 불일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고요? 그렇소. 조명숙은 원래 구태만의 은밀한 정보원이었지. 30년 전 나를 끝까지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내 가장 충직한 신복이자 경호팀장이었던 박 팀장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소. 구태만은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복수할까 두려워 아예 제 곁에 두고 감시하기로 했지. 그래서 조명숙을 시켜 가짜 엄마 노릇을 하며 그 아이를 가로채 키우게 한 거요. 그 아이가 바로 당신 남편 박건우였소. 지혜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남편 건우는 평생 자신을 억압하고 괴롭히던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의 공범인 줄도 모르고 그녀의 도박 빚을 갚아주기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것이다. 조명숙에게 건우는 아들이 아니라 구태만에게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이자 인질일 뿐이었다. 건우 씨는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자기가 누구인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서류 뭉치 뒤쪽에는 조명숙과 구태만이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녹취록과 비자금 장부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특히 건우가 죽던 날의 기록도 있었다. 건우는 구태만의 비자금 세탁 증거를 확보해 자수를 권유하려 했으나 구태만은 조명숙을 통해 건우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사고를 기획했다. 조명숙은 아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구태만에게 정보를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도박 자금을 챙겼던 것이다. 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조명숙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공범이었으며 지금도 그 피 묻은 돈을 챙기기 위해 며느리와 손녀들을 길바닥으로 내몬 것이었다. 엄마, 울지 마요. 쌍둥이 서아와 서진이 지혜의 젖은 뺨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본 순간 지혜는 마음속에서 거대한 얼음장 같은 냉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제 슬퍼할 시간은 끝났다. 회장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편이 못다한 일 제가 끝내고 싶습니다. 노인 원 회장은 지혜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30년을 여기서 버틴 이유가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소. 박 대리는 내게 아들이나 다름없었지. 내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믿음직한 충복이었던 박 팀장의 핏줄이니까. 그가 남긴 아내와 딸들은 내 혈육이나 마찬가지요. 이 지하에 있는 금괴와 정보, 그리고 내 남은 목숨은 이제 모두 당신 것이요. 지혜는 금고 옆에 쌓인 황금 인곳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자산관리사였던 그녀의 머릿속은 벌써 정교한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구태만의 건설사 주가를 폭락시키고 조명숙의 사채 빚을 이용해 그녀를 올가맬 방법. 지혜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구태만 건설의 내부 회계 자료와 조명숙이 드나들던 불법 도박장의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혜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조명숙 여사님 기대하세요.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돈으로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혜는 벙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종묘장 주변을 감시하는 수십 대의 CCTV 화면이 띄워져 있었다.
마침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종묘장 철문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구태만이나 조명숙이 보낸 감시자임이 틀림없었다. 지혜는 서아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인에게 말했다. 회장님, 일단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벙커 시설을 조금 더 보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철저히 우리가 여기 없는 것처럼 위장해야 해요. 놈들이 안심하고 제 발로 이 덫에 들어오게 만들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의 어깨를 토닥였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원 회장의 눈에 복수의 갈망을 넘어선 강렬한 삶의 의지가 타올랐다. 지혜는 벙커 창고에 쌓인 최첨단 장비들을 점검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제가 쫓겨나던 날 그랬죠? 10억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걱정 마세요. 10억 따위 안 받습니다. 대신 태만 건설 전체를 제가 가져갈 거니까요. 지혜는 벙커 안쪽의 침실로 아이들을 안내했다. 폭신한 침대에 누운 쌍둥이들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혜는 밤을 새워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비는 여전히 지상 위에서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지하 벙커의 조명 아래 지혜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복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지혜는 이제 첫 번째 말을 옮길 준비를 마쳤다. 지하 벙커에서 보낸 일주일은 지혜에게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한 시간이었다. 원 회장은 지혜에게 벙커의 모든 권한을 넘겼고 지혜는 PB 시절의 전문성을 발휘해 남편이 남긴 금괴 일부를 홍콩의 비밀 계좌를 통해 세탁하며 거액의 가용 자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복수의 서막을 올리기도 전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종묘장에 들이닥쳤다. 이게 무슨 냄새야? 곰팡이 썩는 내에 쥐새끼 냄새까지 이런 데서 애들을 키우겠다고?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지혜는 벙커 모니터를 통해 지상 상황을 확인했다. 먼지가 자욱한 종묘장 마당에 우아한 밍크 코트를 걸친 조명숙이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 2명이 거만한 자세로 서 있었다. 지혜는 아이들을 원 회장에게 맡기고 지상으로 올라갔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폐가 문을 열고 나선 지혜의 모습은 초라했다.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낡은 옷을 입어 궁색한 처지를 연출한 덕분이었다. 조명숙은 코끝을 찡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다. 어쩌긴 내 꼴이 하도 가관이라서 왔다. 건우가 죽고 정신이 나갔다더니 정말 이런 귀신 나올 집에서 애들을 썩히고 있니? 너 이게 아동학대라는 건 알아? 조명숙은 지혜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가구와 삐걱거리는 마루를 보며 그녀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지혜야, 난 내가 참 안쓰럽다. 자산관리사니 뭐니 잘난 척은 다 하더니 결국 남은 게 이딴 쓰레기장이라니. 건우가 하늘에서 보면 통곡을 하겠어.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지혜의 차가운 물음에 조명숙은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에 던졌다. 양육권 포기 각서였다. 애들 내가 데려가마. 구 회장님이 그래도 핏줄이라고 애들 교육비랑 생활비는 지원해 주시겠단다. 너 같은 정신병자 밑에서 크는 것보다 대기업 회장님 후원받으며 크는 게 애들 미래에 100번 낫지 않겠니? 지혜의 눈이 가늘어졌다. 조명숙은 지혜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킨 뒤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구태만에게 바치려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구태만에게 있어 원 회장의 혈통을 끊거나 혹은 이용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싫다면요? 싫어. 내가 선택권이 있는 줄 아니? 이미 법원에 너를 상대로
아동방임과 정신질환에 따른 양육권 상실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야. 이 종묘장 환경만 보여줘도 판사는 내 손을 들어줄 거다. 그리고 내가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며 애들 분유값 버는 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조명숙은 지혜가 최근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척했던 연출을 언급하며 비웃었다. 사실 지혜는 조명숙의 감시망을 교란하기 위해 연기를 했던 것인데 조명숙은 그것이 지혜의 비참한 현실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건우 씨가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지혜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눈물을 글썽였다. 조명숙은 승리감에 취해 지혜의 턱을 치켜 올렸다. 건우, 그 바보 같은 놈 이름은 꺼내지도 마라. 죽어서도 너 같은 짐 덩어리만 남기고 간 무능한 놈이니까. 지혜야, 현실을 봐. 넌 이제 끝났어. 애들만 넘기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고시원 반값 정도는 던져주마. 그때 안방에서 서아와 서진이 달려나왔다. 아이들은 조명숙을 보자마자 지혜의 뒤로 숨어 몸을 떨었다. 조명숙은 아이들을 향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랑 같이 좋은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지저분한 데 있지 말고. 싫어. 할머니 무서워.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서진이 용기 있게 소리치자 조명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녀는 지혜를 향해 표독스럽게 내뱉었다. 애들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어? 역시 근본 없는 년 밑에서 자라니 애들이 저 모양이지. 조명숙은 돌아서며 뒤에 선 사내들에게 명령했다. 집 구석구석 다 뒤져. 혹시라도 건우가 숨겨놓은 통장이나 귀중품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뒤집어 엎어. 사내들이 거칠게 집안을 헤집기 시작했다. 장식장이 쓰러지고 지혜가 아끼던 찻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지혜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조명숙은 그 난장판 속에서 유유히 걸어다니며 지혜를 조롱했다. 찾아봐야 아무것도 안 나올 거다. 건우 그놈은 이미 구 회장님께 모든 걸 털리고 빈 껍데기만 남았었거든. 지혜야, 넌 내 남편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지? 사실은 말이야. 조명숙은 지혜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소름 끼치도록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날 옥상으로 건우를 부른 건 나였어. 내가 구 회장님께 정보를 줬거든. 내 남편은 지 엄마인 줄 알고 나를 믿고 나왔다가 그렇게 간 거야. 그러게 적당히 설쳤어야지. 지혜의 전신이 분노로 떨려왔다. 이미 벙커에서 확인한 사실이었지만 조명숙의 입으로 직접 확인 사살을 당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혜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 터뜨리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어머니 정말 악마시네요. 악마? 아니, 난 현실주의자야. 돈 없는 인생이 진짜 지옥이지. 예, 가자. 여긴 더 볼 것도 없다. 조명숙은 사내들을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종묘장을 떠났다. 마당에 남겨진 지혜는 무너진 가구들을 바라보며 가늘게 떨었다. 품 안의 아이들이 엄마의 떨림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 울어? 우리가 지켜줄게. 서아의 말에 지혜는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꽉 안았다. 그리고 조명숙이 서 있던 자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아니, 안 울어. 서아야, 서진아. 엄마가 약속할게. 저 할머니가 방금 부순 거 수천 배로 갚아줄 거야. 아니, 저 할머니가 가진 모든 걸 부숴버릴 거야. 지혜는 아이들을 벙커로 내려보낸 뒤 바닥에 떨어진 조명숙의 명품 손수건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벙커로 내려가 노트북을 켰다.
이미 지혜는 조명숙이 집안을 휘젓는 동안 그녀의 코트 주머니에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심어두었다. 화면 위로 붉은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명숙이 향하는 곳은 강남의 어느 불법 하우스였다. 지혜는 조명숙의 사체 기록과 그녀가 최근 출입한 도박장의 장부들을 대조했다. 어머니, 제가 정신병자라고요? 아니요, 전 자산관리사예요. 어머니의 그 지저분한 자산들을 어떻게 공중분해시키는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지혜는 PB 시절 알고 지냈던 지하 금융권의 큰손들에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조명숙이 현재 구태만 회장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흘리며 동시에 그녀가 가진 채권들이 얼마나 부실한지 데이터를 전송했다. 밤이 깊어지자 지혜는 벙커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 조명숙의 이름과 구태만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다. 어머니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돈줄이 끊기는 것보다 구태만에게 버림받는 거겠죠. 구태만이 어머니를 죽이고 싶게 만들어 드릴게요. 지혜는 남편 건우가 복원 중이던 서류 중 조명숙이 구태만의 비자금을 몰래 일부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지혜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지혜는 조명숙이 남기고 간 양육권 포기 각서를 불로 태워버렸다. 타들어가는 종이 위로 지혜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종묘장의 낡은 폐가는 겉보기에 여전히 허름했지만 그 내부와 지하는 지혜의 손길을 거쳐 서서히 요새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지혜는 원 회장의 자금력을 동원해 종묘장 구석구석에 최첨단 보안 장치를 심었다. 열감지 센서, 고해상도 야간 카메라, 그리고 구태만의 도청 시도를 역으로 가로챌 수 있는 지능형 제밍 시스템까지. 엄마, 이거 보세요. 화면에 나비가 나타났어요. 서아가 태블릿 PC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다. 지혜가 설치한 보안 드론이 종묘장 상공을 비행하며 보낸 영상이었다. 지혜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드론 화면 구석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종묘장 입구에 멈춰 서는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인물은 조명숙이 아니었다. 거구의 위압적인 체구, 값비싼 수제 정장을 입었지만 특유의 살기 어린 눈빛을 숨기지 못한 사내. 바로 남편 건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후 태만 건설의 구태만 회장이었다. 원 회장님, 놈이 왔습니다. 지혜의 말에 지하에서 대기하던 원 회장이 화면을 응시했다. 노인의 주먹이 파르르 떨렸다. 3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배신자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었다. 지혜는 냉정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 깊숙한 안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지금부터는 심리전입니다. 지혜는 일부러 마당의 스피커를 통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리고 자신은 낡은 평상에 앉아 콩을 고르는 신용을 하며 구태만을 맞이했다. 여기가 박 대리가 마지막까지 집착하던 그 땅인가. 구태만의 목소리가 마당에 깔렸다. 지혜는 놀란 척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신가요?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나 구태만이네. 태만 건설 회장. 자네 시어머니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 박 대리 처가 여기서 고생이 많다고. 구태만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혜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혜의 주머니 근처에 손을 뻗는 척하며 교묘하게 소형 도청기가 달린 브로치를 그녀의 옷깃에 달았다. 지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몸을 움츠렸다. 회장님이 여기는 왜? 자네 남편 박건우. 참 아까운 인재였지. 내 오른팔이나 다름없었는데.
사고 소식을 듣고 잠을 못 잤어.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제안 하나 하러 왔네. 구태만은 종묘장 부지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이 땅 나한테 넘기게 해. 시세보다 5배는 더 쳐주지. 이 돈이면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사고 쌍둥이들 유학까지 보낼 수 있어. 왜 이런 귀신 나오는 땅에서 젊은 여자가 청춘을 썩히나? 지혜는 일부러 고집센 표정을 지었다. 안 됩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그랬어요. 이 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고. 절대 팔지 말라고요. 미래? 죽은 놈이 무슨 미래를 약속해. 자네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이 땅은 곧 신도시 수용구역으로 묶여. 내가 아니면 푼돈의 국가에 뺏길 땅이야. 좋게 말할 때 넘기고 새 인생 살게. 구태만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그는 지혜의 어깨를 강하게 쥐며 낮게 응조렸다. 애들 생각해야지. 서아랑 서진이었나? 예쁜 딸들이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혜는 공포에 질린 연기를 하며 뒤로 물러났다. 구태만은 흡족한 듯 도청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신의 리시버를 만지며 종묘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차에 올라타 멀어지는 순간 지혜의 표정은 차갑게 식었다. 지혜는 곧바로 지하 벙커로 내려가 헤드셋을 썼다. 구태만, 내가 내 옷에 심은 그 도청기. 이제부터 내 입이 되어줄 거야. 지혜는 스마트 홈 시스템을 가동했다. 구태만이 심은 도청기 주파수를 역추적하여 그의 차 안 대화를 가로챘다. 구태만의 음성, 조명숙, 그 여우 같은 년 말대로 별거 없군. 여자 혼자 애들 데리고 겁먹어 있어. 하지만 박건우가 그 땅에 원 회장 인감을 숨겼을지도 몰라. 며칠 더 지켜보다가 안 넘기면 통째로 밀어버려. 지혜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역공을 시작했다. 지혜는 원 회장과 미리 짠 시나리오대로 도청기 앞에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 정말 다행이야. 구 회장이 지하 벙커 입구는 못 찾아서. 남편이 말한 그 비자금 장부랑 살인 지시 녹취록이 거기 있는 줄 알면 큰일 날 텐데. 내일 새벽에 원 회장님 인감이람 같이 꺼내서 변호사한테 가져가야겠다. 지혜의 연기는 완벽했다. 도청기를 통해 이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구태만의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리시버를 통해 들려왔다. 탐욕의 눈이 먼 구태만에게 이보다 확실한 미끼는 없었다. 동시에 지혜는 태블릿을 켜서 구태만 건설의 재무제표를 띄웠다. 지혜는 PB 시절 알고 지낸 금융계 인맥을 통해 구태만이 최근 무리한 땅 매입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회장님, 쥐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제 쥐덫을 닫을 시간이에요. 지혜는 벙커 내부의 방어 시스템을 최종 점검했다. 내일 새벽 구태만은 반드시 무력으로라도 이 지하 벙커를 찾으러 올 것이다. 지혜는 종묘장 마당 곳곳에 고감도 마이크와 초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배치했다. 단순히 놈을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놈이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 장면을 세상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혜가 설계한 스마트홈의 덫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혜는 잠든 쌍둥이들의 방에 들러 이불을 덮어주었다. 내일이면 다 끝날 거야. 아빠를 아프게 한 사람들, 엄마가 다 벌 줄게. 지혜는 벙커 모니터 앞에 앉아 다가올 새벽을 기다렸다. 모니터 속 붉은 점들이 종묘장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구태만이 보낸 용역들이었다. 지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엔터키를 눌렀다. 종묘장 전체가 거대한 함정이 되어 놈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지혜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복수의 시간이 1분 1초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2시 종묘장의 공기는 면도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혜는 벙커 메인 컨트롤러 앞에 앉아 헤드셋을 고쳤었다. 구태만이 그녀의 옷깃에 심어둔 소형 도청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구태만은 지금 지혜가 잠든 줄 알고 그녀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리시버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지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옆에 놓인 연기용 대본을 훑었다. 그녀는 PB 시절 고객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수십 가지 위기 시나리오를 짰던 경험을 이 복수국에 쏟아부었다. 정말 이 지하실에 있는 게 구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장부가 맞을까? 지혜는 이불을 뒤척이는 소리를 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다. 도청기 너머로 구태만의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혜는 연기를 이어갔다. 원 회장님 인감이랑 30년 전 그 살인 사건 현장 사진들. 남편이 이걸 목숨 걸고 빼돌렸는데 내일 아침 9시 검찰청 박 검사님 만나기로 한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지하실 입구는 세탁기 뒤쪽 벽면을 밀면 나온다고 했지? 미끼는 던져졌다. 지혜는 즉시 도청 방지 모드로 전환하고 원 회장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지하 벙커의 모든 출입구는 이미 강화 강판으로 폐쇄되었고 지상으로 연결된 유일한 통로는 지혜가 설계한 킬링존으로 변해 있었다. 지혜는 태블릿을 켜서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그녀는 이미 낮 동안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해 금융감독원과 대형 언론사 경제부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구태만 건설이 신도시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정치권에 뿌린 뇌물 장부의 일부와 최근 무리한 어음 발행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내부 기밀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어머니, 그리고 구 회장님. 당신들이 가장 믿는 돈이 어떻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세요. 지혜는 자산관리사 시절의 인맥을 동원해 구태만 건설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은밀한 경고를 날렸다. 태만 건설의 오너 리스크가 곧 터질 것이라는 짧지만 강렬한 정보는 여의도 바닥에 독감처럼 퍼져나갔다. 그때 모니터에 붉은 경고등이 들어왔다. 종묘장 정문을 통과한 차량 세대가 소리 없이 마당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구태만은 성미가 급했다. 아침 9시 검찰청 방문이라는 소리에 눈이 뒤집혀 새벽부터 용역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다. 지혜는 드론 카메라를 통해 현장을 지켜봤다. 구태만은 직접 차에서 내려 방탄조끼를 입은 용역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그들의 손에는 해머와 절단기, 그리고 불법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세탁기 뒤라고 했다. 벽을 부수고서라도 찾아내. 구태만의 격앙된 목소리가 종묘장 마당의 고감도 마이크를 통해 지혜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놈들은 폐가 안으로 난입해 거칠게 가구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우직근, 화장창, 지혜가 아끼던 살림살이들이 다시 한번 박살났다. 하지만 지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놈들이 부수고 있는 것은 지혜의 자산이 아니라 그들의 구속영장에 들어갈 증거 자료들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입니다. 지혜가 엔터키를 눌렀다. 종묘장 마당에 설치된 12개의 고출력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듯한 고주파 소음이 터져나왔다. 용역들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고 쓰러졌다. 동시에 지혜는 구태만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을 보냈다. 회장님, 지금 TV 뉴스 보세요. 태만 건설 주식 거래 정지됐습니다. 지혜의 예상대로였다. 금융권은 지혜가 뿌린 정보에 즉각 반응했다.
구태만 건설의 주가는 개장 전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했고 검찰의 압수수색 소보가 속보로 뜨기 시작했다. 폐가 안에서 벽을 허물던 구태만은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 인연이 감히 나를 낚아? 분노한 구태만이 세탁기를 발로 차며 절규했다. 그는 지혜가 지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청기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서지혜, 당장 나와. 안 나오면 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내 딸년들도 여기서 같이 태워 죽여줄 테니까. 지혜는 마이크를 잡았다. 벙커 스피커를 통해 지혜의 목소리가 폐가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구 회장님, 목소리가 너무 크시네요. 전 세계가 회장님 목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걱정 마세요. 우리 애들은 회장님이 방금 부수신 그 허름한 집 지하에 없으니까. 지혜는 실시간으로 구태만 건설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블랙아웃 코드를 실행했다. 그녀는 PB 시절 확보했던 구태만의 비밀 차명 계좌 리스트를 국세청 포상금 신고 사이트에 등록 완료했다. 구태만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황금의 제국은 이제 지혜의 손끝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무대로 오시죠, 회장님. 지하실 진짜 입구는 세탁기 뒤가 아니라 당신 발밑에 있거든요. 지혜가 버튼을 누르자 구태만이 서 있던 거실 바닥이 육중한 진동과 함께 아래로 꺼지기 시작했다. 구태만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그것은 지혜가 놈을 위해 특별히 설계한 진실의 방으로 향하는 급행열차였다. 지혜는 모니터를 통해 추락하는 구태만을 바라보며 차갑게 의졸였다. 건우 씨, 이제 거의 다 왔어. 당신을 배신한 사람들의 자리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똑똑히 보여줄게.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 벙커의 최종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30년을 기다린 원 회장이 서늘한 눈빛으로 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거실 바닥이 꺼지며 구태만은 3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졌고 그가 떨어진 곳은 사방이 강화 유리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지하 벙커의 특별 신문실이었다. 정신을 차린 구태만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사방을 둘러보던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유리병 너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원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럴 리가 없어. 내 놈이 어떻게 살아있어. 구태만은 유리벽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광기 어린 소리를 질렀다. 그때 신문실 천장에 설치된 고출력 스피커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예의를 갖추셔야죠. 지혜가 유리벽 너머 원 회장 곁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 건우가 죽기 전까지 사용했던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지혜는 리모컨을 눌렀다. 동시에 신문실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하며 실시간 상황판이 나타났다. 회장님, 지금 이 모습은 신도시 개발 공청회장과 대검찰청 로비, 그리고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채널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는 그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 지혜의 말대로였다. 지혜는 벙커의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 구태만의 자백을 받아낼 무대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디지털 처형대로 만들었다. 구태만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지혜는 냉혹하게 몰아붙였다. 자, 30년 전 이야기를 해보죠. 원 회장님의 인감을 훔치고 사고를 위장해 절벽으로 밀어버린 그날 말이에요. 그리고 내 남편 박건우 씨가 조명숙과 손잡은 당신의 비자금을 찾아내자 어떻게 하셨죠?
구태만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박건우는 자살한 거야. 무능해서 재분에 못 이겨 뛰어내린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지혜가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핏발이 섰다. 당신이 조명숙에게 보낸 문자, 그리고 내 남편의 시계에 녹음된 마지막 대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난 당신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원 회장이 휠체어에서 힘겹게 손을 뻗어 마이크를 잡았다. 태만아, 아들 같은 건우를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 곁에 뒀던 거더냐? 구태만은 이제 이성을 잃었다. 어차피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다. 그는 유리벽을 향해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그래, 내가 죽였다. 원정묘 내놈은 그때 죽었어야 했어. 박건우? 그놈도지 애비랑 똑같이 정의로운 척하다가 내 손에 간 거야. 조명숙 그 미친년이 정보를 주더군. 건우가 장부를 금고에 숨겼다고. 그래서 옥상으로 불러서 내가 직접 밀어버렸어. 그게 뭐? 힘없는 놈이 죽는 건 자연의 섭리야. 그의 자백이 스피커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공청회장에서는 비명이 터졌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은 분노의 댓글로 도배되었다. 지혜는 차갑게 웃으며 화면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구태만 건설의 고위 임원들과 구태만의 비밀 금고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모습이 보였다. 회장님, 방금 그 자백으로 공소시효는 물론 모든 살인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전 재산은 지금 이 순간부로 동결되었습니다. 지혜는 엔터키를 눌렀다. 제가 PB였다는 걸 잊으셨나 본데 회장님이 세탁해서 해외로 빼돌리려던 4천억 원. 이미 국세청과 FBI 공조를 통해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돈도 명예도 자유도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구태만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유리병 너머 지혜를 바라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서지혜, 내년이 감히. 내년도 무사할 줄 알아? 조명숙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 조명숙 여사님요? 지혜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그분은 지금 회장님보다 더 비참한 곳에 계시거든요. 곧 만나게 해드릴게요. 두 분이 사이좋게 감방에서 여생을 보내시면 되겠네요. 지혜는 시스템 종료 버튼을 눌렀다. 신문실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고 구태만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벙커 밖에서는 이미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혜는 휠체어에 앉아 흐느끼는 원 회장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회장님, 이제 됐어요. 건우 씨가 바라던 정의가 실현됐어요. 원 회장은 지혜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오래된 한을 풀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지혜는 모니터를 통해 연행되는 구태만을 지켜보며 남편 건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지혜의 시선은 이제 마지막 남은 사냥감, 조명숙을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어머니 차례예요. 지혜는 벙커의 문을 열고 지상으로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불어왔지만 지혜의 심장은 복수의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조명숙은 숨을 헐떡이며 뒷골목을 달렸다.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 여사, 어디 가십니까?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이자만 6천만 원이에요. 사채업자들이었다. 구태만 회장이 체포된 후 조명숙에게 돈을 빌려준 모든 사람들이 독촉을 시작했다. 12억. 그녀가 도박으로 잃은 돈이었다.
조명숙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택시를 잡았다. 명품 코트는 이미 며칠 전에 팔았고 손에 든 가방도 가짜였다. 은행 계좌는 텅 비었고 아파트는 압류당했다. 기사님, 화성시로 가주세요. 마지막 희망은 하나뿐이었다. 며느리 지혜. 그 여자가 종묘장 땅을 샀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땅이 개발되면 수천억이 될 거라고 했다. 지혜한테 빌어야 해. 아니, 협박이라도 해야지. 건우 엄마인데 날 버릴 순 없을 거야. 1시간을 달려 종묘장에 도착했다. 조명숙은 택시비 15,000원을 아까워하며 지폐를 건넸다. 이게 그녀가 가진 마지막 돈이었다. 철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조명숙은 눈을 의심했다. 1년 전만 해도 폐허나 다름없던 이곳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낡았던 한옥은 외벽이 새로 단장되어 있었고 최첨단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마당에는 조경등이 빛나고 있었고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이게 다 내 돈으로 한 거잖아. 조명숙은 분노가 치밀었다. 자기가 받았어야 할 보험금으로 지혜가 이렇게 잘 사는 게 너무 억울했다. 그때 대문이 열렸다. 지혜가 나타났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단정한 정장에 당당한 자세, 자산관리사 시절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돌아와 있었다. 어머니, 오실 줄 알았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다. 조명숙은 순간 주눅이 들었지만 곧 울음을 터뜨렸다. 지혜야, 나 좀 살려다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1년 전 그날처럼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조명숙은 비를 맞으며 지혜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지혜는 움직이지 않았다. 양옆에서 두 아이가 나타났다. 서아와 서진이었다. 엄마. 서아가 엄마 손을 꽉 잡았다. 서진도 반대편에서 엄마 팔을 붙잡았다. 1년 전 비를 맞으며 떨던 6살 아이들은 이제 7살이 되어 훨씬 의젓해져 있었다. 얘들아, 할머니가 왔네. 인사 안 할 거니? 서아가 고개를 저었다. 저 사람은 할머니 아니에요. 엄마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람은 아빠를 해친 나쁜 사람이라고. 서진도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지혜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 어린 것들이 엄마를 지키겠다고 했다. 조명숙은 진흙탕이 된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명품이었던 코트가 흙탕물로 범벅이 되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제발 살려다오. 조명숙은 지혜의 구두에 얼굴을 묻을 듯 울부짖었다. 공포에 질린 눈에서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어머니, 오늘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세요? 1년 전 오늘 어머니가 저와 이 어린 아이들을 밀쳐내며 대문을 잠갔던 날이죠. 지혜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차갑게 내리꽂혔다. 서아가 조명숙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저 기억해요. 그날 비 엄청 왔었어요. 서진이가 열나서 울었는데 저 사람이 문 잠그고 웃었어요.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조명숙은 아이들의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이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의 잔혹함을. 아니야, 그건 내가 그땐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다고요? 지혜가 한 걸음 다가섰다. 정신이 없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셨어요? 정신이 없어서 비 오는데 젖은 짐을 복도에 던지셨어요? 정신이 없어서 열나는 아이들을 보고 웃으셨어요? 조명숙은 지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애썼다. 그땐 내가 마귀가 씌었었나 보다. 그래도 내가 건우 엄마인데 건우를 봐서라도
이 할미를 길바닥에서 죽게 하지 말아다오. 지혜는 조명숙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리고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비에 젖지 않게 펼쳐 보였다. 이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구태만 회장에게 돈을 받고 건우 씨의 동선을 넘겼던 그날의 통화 기록이에요. 조명숙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어머니는 건우 씨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에게 건우 씨는 그저 돈줄이었을 뿐이죠. 지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어머니는 건우 씨의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구태만 회장이 건우 씨를 감시하라고 붙인 사람일 뿐이죠. 조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건우를 키웠어. 20년을 키웠다고. 돈 받고 키우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그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셨고요. 서아가 조명숙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우리 아빠 돌려줘요. 서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쁜 할머니. 우리 아빠 왜 죽게 했어요? 조명숙은 아이들의 눈빛을 견딜 수 없었다. 순수한 눈에 담긴 분노와 슬픔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혜는 무릎 꿇은 조명숙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덧붙였다.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던 그 돈과 집,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어머니 이름으로 된 건 없습니다. 제가 다 샀거든요. 조명숙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어머니가 진 모든 사채 빚, 제가 채권을 샀어요. 12억이요. 이제 어머니는 저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럴 리가. 내가 무슨 돈으로. 궁금하세요?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요. 어머니는 평생 몰랐겠지만 이 땅 지하에 400억 원어치 금괴가 있었거든요. 조명숙은 충격에 입을 벌렸다. 400억. 그 돈이 자기 코앞에 있었다는 것인가. 이제 어머니는 제가 겪었던 그 지옥 속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거예요. 문 앞에서 떨던 그 추위가 어땠는지 똑같이 느껴보세요. 지혜의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2명의 형사가 조명숙에게 다가왔다. 조명숙 씨, 살인 공모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조명숙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지혜야, 제발. 경찰들이 조명숙을 끌고 나갔다. 그녀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지혜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조명숙이 완전히 사라지자 서아가 엄마를 올려다봤다. 엄마, 이제 나쁜 할머니 안 와요? 지혜는 무릎을 꿇고 두 딸을 꽉 안아주었다. 응, 이제 절대 안 와. 아빠가 우리를 지켜줬거든. 서진이 엄마 품에서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아빠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황금빛 노을이 패가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다. 지혜는 아이들 손을 잡고 마당 감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원석범 할아버지가 지하에서 올라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감나무에서 기적처럼 주황빛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다. 할아버지. 서아와 서진이 달려가 할아버지를 안았다. 원석범은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 끝났소?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수고했소. 건우도 자랑스러워할 거요. 지혜는 주머니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다. 웃고 있는 건우의 모습이었다. 지혜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다 끝냈어요. 이제 우리 딸들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서아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다. 엄마, 감 따먹어도 돼요? 그럼 우리 같이 따자. 네 사람은 감나무 아래 모여 앉았다.
노을빛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지혜는 이제 이 땅의 진정한 안주인이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할 찬란한 미래만 남았다. 황금의 땅은 더 이상 비극의 장소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만복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신다면 한 분 한 분 찾아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되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